네, 경제 현장 오늘 집중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와 공사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1월 1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열렸는데요. 건설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PF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죠. 건설업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가 골몰하는 지원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건설사를 어렵다 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도 업계 만나서 지금 얘기를 오늘 들었네요. 건설 경기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업계 애로 해소 지원 방안. 건설회사들 지금 그렇게 자금난이 정말 심각한 거죠? 어느 정도예요, 지금? 상당히 이제 좀 난처한 상황에 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어떤 고금리 상황의 어떤 지속, 그 다음에 이제 그 차환 리스크까지 이제 거기에 얹어지면서 이제 자금 사정이 이제 상당히 지금 경색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건설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PF 해소 방안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오늘 이제 대화된 거는 이제 지난 1월 10일 날 발표했던 건설산업 어떤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건설사들의 어떤 자금 조달 현황들을 보면 이제 지금은 많은 자기 자산이 있는 회사들은 자산을 팔아서 자본금을 충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펀드를 조성해 갖고서 이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그런 방법이 가능하지만, 자산이 없거나 이제 지방을 위주로 해서 이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난이 좀 더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중소 건설회사들. 네. 지금 뭐 많은 그 중소 지방에 대표되는 건설회사들이 뭐 법정과를 신청한다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간다거나 뭐 수도권보다도 지금 지방이 조금 더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요즘 그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1군 이하의 중견 건설에서 주로 이제 지방 쪽에 뭐 해당되는 건설들이 많을 텐데, 뭐 하는 얘기가 그 2008년 리만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2008년보다 힘들다. 네. 그리고 뭐 조사들을 보게 되면 그 한국경제인 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뭐 관련된 500개 건설사 중에 이자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 힘들다라는 게 뭐 거의 80%에 가깝고, 그다음에 관련된 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한 분석을 보게 되면 관련된 그 부담을 느끼는 한계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뭐 40%가 되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뭐 4월 위기설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뭐 본 PF로 넘어가기가 좀 힘든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비중이 크고, 본 PF 넘어간 사업의 경우에도 분양률이 20% 이하인 뭐 기업들도 사업들도 뭐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뭐 여러 가지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니까 지금 국토교통부 박상호 장관 오늘 건설업계 만났는데 오늘 얘기 나온 중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을 꼽아주시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허구를 통한 어떤 신용 보증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 논점이죠. 25조 원에 달하는 어떤 금액에서 그 금액의 이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보증 확대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 있는 고비용 구조, 고이자 구조를 저이자 구조로 바꾸고 보증부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PF 대출 규모에서 이제 나오는 어떠한 직접적인 대출 규모도 있지만 유동화 증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동화 증권 활용에 대한 금액을 조금 넓히겠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 보증을 기존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이 이제 발표의 어떤 주 골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런 골자가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행할지 모르지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늘린다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 사업이 조금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지금 좀 나눠서 조금 골라서 이렇게 보증을 하면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런 방식은? 그래서 그게 어떤 사업장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아직요? 다만 이제 그 나와 있는 구도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환 보증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스킴이 약간 양분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에서 떨커버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가는 거고 조금 될 듯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뭐 저금리로 해서 사업 단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 단위의 조금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었던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도 사실 뭐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던 시기죠. 비주택 부분. 네. 특히 뭐 신도시 쪽에 있는 그런 자족용지에 들어가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누적돼 왔으니까 그런 비주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은 전향적인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비주택 부분을 얘기하는 게 지원 얘기하는 게 이게 아까 지식산업센터들이 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아,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뭐 그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들을 만들면서 자조정지들을 과도하게 좀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분양의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너무 과도하게 지었던 그런 상황이라 사실 공급 과잉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이슈이지 단기적인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슈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관심도 좀 많은데 그 부분 해결 방법이 좀 어떻게 지원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족용지의 규모를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초과 공급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초과 공급. 이제 그러면서 이 용지 가격이 이제 막 폭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기업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다음 창업을 하겠다는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급은 이제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많이 뭐냐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금융 쪽 입장에서는 분양성을 봤을 때 분양성이 별로 안 나올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돈이 어차피 빌려주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브릿지론으로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금리가 세지고 그다음에 이제 본 PF에 갔을 때에는 사업성이나 분양성의 어떤 저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니까 애초에 사업의 어떤 그림을 만들 때 고비용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비용 구조로 사업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면 약간의 충격에도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지금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참 금리 문제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PF 대출에 대해서 좀 싼 금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대환 대출을 하려면 이제 허그가 보증을 하잖아요. 허그는 뭐 무작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금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을 텐데 허그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증을 늘릴 여력이 좀 있나요? 부담스럽죠. 지금 전세 관련된 그런 보증 사고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뭐 사고액이 4조가 넘고 대의 변제액이 그것도 한 4조 가까이 되는 대의 전세 보증금. 사실 뭐 이 대의 변제금을 회수를 한다라는 게 뭐 기다리면 마냥 다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닐 거라서 여러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많고 뭐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정부로부터 4조 원의 현물 투자를 받아가지고 자본금을 8.8조로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허구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런 공공기관에게 이렇게 마구 떠넘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좀 우려가 사실 가시기가 쉽지 않죠. 이 밖에도 LH도 마찬가지고 다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되는 걸 보니까 LH 얘기에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LH가 매입해서 정상화를 한다.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LH가 직접 사업을 한다. LH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적 자금을 가지고 민간 기업의 어떤 채무의 어떤 자금 흐름의 불안정성을
현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이제 해소를 시키겠죠. 그 대신 이제 LH공사는 그 미분양된 주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떠안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위치에 있거나 또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매입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애초부터 사실은 그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는데 사업자가 무리하게 져가지고서 스스로 위기로 들어갔던 어떤 사업장들을 공적 기금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예. LH를 통한 부채 비중은 상당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공공기관을 투입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회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지만 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이런 것들이 담보된 상태에서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 이게 단순하게 지금 우리 PF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도 있다. 예,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조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건설 업체에 위기 국면이 생기게 되면 허그를 통해서 분양 보증을 확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아니면 LH로부터 이렇게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이 정책이 나오는데 그 정책의 실효성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건설업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건설업에 관련된 인력도 많고 또 이게 내수 부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좀 연착륙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과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과연 추진될 수 있느냐, 또 성과를 거둬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뭐 단순하게 단기적인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야 될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뭐 겪어왔던 한 5년 넘는 기간 동안의 어떤 시장의 화랑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바라보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어떤 수요 변화에 대한 부분에 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좀 선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네. 그 최근에 보면 사실 그 인구 그 장래 가격 추계를 보게 되면 과거 한 5, 6년 동안에 이제 가구수의 증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가구의 증가가. 네. 예.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수도권만 가지고 따져도 한 2015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서 거의 한 30만 가구 가까이 연간 느는 시점까지 갔다가 예.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게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10몇만 가구 정도 늘고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행정 자료인 그 주민등록 세대수를 보게 되면 10만 남짓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부침이 커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어떤 향후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나오는 이제 그래프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래프를 보면 네. 과거에 한 5, 6년 동안에 저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가구 수의 증가를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거냐?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냐? 네네. 보게 되면 거기에 키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청년 가구의 증가거든요. 청년 가구. 네. 오래전부터 청년 가구 수는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가구 수의 증가가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과거 한 5, 6년 동안에 그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2030 청년 가구의 비율이 숫자가 거의 수도권에서 10만 느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초저금리에 뭐 연끌하기도 하고 전세 대출을 저금리를 해주면서 안 해도 되는 분가가 발생을 하고 막 이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서 예. 저게 최근 한 1, 2년 사이는 굉장히 위축돼 있죠.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져서 지금 빨간 그래프가 지금 2030 세대인 거죠. 그렇죠. 빨간 가운데 빨간 가운데. 그래프죠. 그래서 최근에 22년을 보게 되면 거의 증가율이 0에 가깝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년 가구의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청년 가구는 사실 늘 수가 없는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저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그 주택 수요에 대한 양상이라는 게 과거에 5, 6년 동안 겪었던 그런 양상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단기적 유동성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어떻게 좀 풀어갈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수요의 양상인 거죠. 가구 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늘어날 건지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장기적인 뭔가 이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단기적으로 좀 나오는. 살리는 게 꼭 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구조조정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느 강도로 지원을 할 거냐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과 관련돼서 주택과 관련돼 있는 PF 시장과 관련돼서 어떤 금리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고금리니까 저금리로 바꿔야 된다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는 어떤 금리 구조의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PF 시장에 우리가 이제 트렌치라고 얘기하는데 영역을 A, B, C로 분류해서 이제 대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을 기준할 때 가장 우량한 건설사라든지 이런 건설사들은 금리 플러스 금융 수수료까지 다 포함한 거를 이제 올인 코스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금리에다가 수수료까지,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A 트렌치 A 같은 경우는 이제 올인 코스트로 따지면 10에서 12% 정도 이자를 부담합니다. 근데 이제 중후순위로 가게 되면 이게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16에서 20%까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런데다가 이제 땅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브릿지론도 있는데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서 한 80% 정도가 브릿지가 지금 이제 차환이 돼 있기 때문에 연장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올해 이제 일부가 얼만큼 돌아올지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대 이 회사들이 중견건설사라든지 약간 재정 구조가 열악한 회사들은 금리를 20%씩 부담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 올인 코스트의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금융 이자와 금융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가 넘어서는 현장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꾼다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막연한 얘기로 들려지고 이제 이렇게 군으로 나눠서 우리는 재계 건설 업계에 보면 1위부터 500순위 뭐 전문 건설 뭐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나눠져 분류가 있다라면 거기를 계층화 시켜 갖고서 이거를 현실화 시켜 줄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안대출에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허구에서 보증을 해줄 때 금융금리를 한 20% 가까이 나오는 거를 대안 보증을 한다라면 그걸 이자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하고 좀 접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접목을 시키는 노력이 우리 지금 현재 조금 위기 국면에 있는 부동산 PF 시장 시행사를 포함한 건설사들의 어떤 자구 노력에 저는 지금 일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그를 통한 공적 자금의 이 보증을 통해서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건설회사 신용도에 따라서도 금리가 다를 수가 있는데 현재의 금리 수준, 아까 이 금리와 수수료를 합한 그 수준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해가 여의치가 않다는 게 이제 건설업계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박상우 장관이 업계가 만날 때 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건설회사들이 이제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 그래서 공사비 분쟁이 많다, 민간 공사. 이 부분도 어떻게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조금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방향성인 것 공사비 같습니다. 현실화 방안. 어쨌든 뭐 관련된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뭐 공공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민간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에 대한 부분도 풀 수 있는 좀 길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게 뭐 개발이익 환수의 그런 구도로서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기여를 하게 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표준 건축비로 매입을 하는 구도예요. 토지는 받지만. 근데 그 표준 건축비가 너무 싸니까 사실은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보면 충당을 못하는 구도인 거죠. 건설회사들이. 그래서 뭐 저희가 필요한 어떤 공급에 대한 위치가 도심 쪽이고 뭐 정비 사업에 대한 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고 갈등을 좀 해소해서 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공공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좀 인정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고 그거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오르니까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많이 오르니까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막상 또 입주자리 조합원이라든지 시행사들은
이게 너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현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표준공사비 기준으로 보면 A군이나 뭐 B군이나 C군이나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제 A군이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규모 있게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비용이 이제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당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한 700 정도가 이제 표준공사비라 그러면 네. A군 건설사는 우리는 900 미만으로는 안 해. 그럼 왜 900 미만에 대한 내역이 뭐냐라고 이제 따져봤을 때 네. 거기에 상당 포지셔닝이 된 게 이제 브랜드 가치라든지 또는 이제 그 위락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또 손님들이 오게 되면 게스트룸을 만든다든지 또는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전부 건설비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건설사가 우리가 기부 체납 해줄게 해갖고서 뭐 무상으로 그거를 져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는 어차피 천차만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표준 공사비라도 그런 규모 있는 단지들을 지을 수 있는 집들도 있겠지만 뭐 1000세대, 500세대, 뭐 300세대 있는 지을 수 있는 그런 주택 규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근데 덩달아서 그런 건설사까지도 그런 건축 아파트 단지까지도 건설비가 치솟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사비에 대한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한다라면 또 그것이 공시되고 그렇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소송 부분도 좀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과제가 많네요. 정부도 얼마 전에 이제 건설산업 지원을 위해서 미분양 주택, 이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또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놓았는데 이런 대책이 좀 아직 시장에서는 조금 효과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 뭐 눈에 띄게 잘 돌아간다는 그런 소식은 듣지를 못해서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든 어쨌든 계속 굴곡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기본적으로 잃었다라는 게 가장 큰 좀 저해 요인인 것 같고요. 신뢰도를 잃었다. 그 밖에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그런 보유 비용이나 운영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수익성이 보장되기가 좀 쉽지 않은 스트럭처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수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공공지원 민간 임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낮아서 문제가 됐던 그런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 좀 활성화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활성화하려면 이제 수요가 좀 뒷받침돼줘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이제 건설사들 애로사항, 공사비 올라가고 이자 부담 많은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요 측면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수요 측면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는 좀 느끼고 지금 있습니까? 이제 수요 측면에는 대다수는 이제 관망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과거 이 경제 위기 때마다 겪었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끝판왕이 안 나온 거죠. 양도세도 이제 보유했을 때 보유 뭐 5년 기간을 했을 때는 보유 기간을 인정해서 양도세를 아예 과감하게 없애버린다든지 또 취등록세를 완화한다든지 하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나는 미분양 주택을 살 거야라는 어떤 대기 수요도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나왔으니까 내 미분양 주택을 시장에다 이렇게 해갖고서 사면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가구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사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거죠. 됐을 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빼준다. 얘기입니다. 네, 세금을 그러면 이제 적게 물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1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내가 당장 급한 게 없는데 어떠한 메리트가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쉽게 뛰어들어서 그거를 받기는 어려운 시장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우세인 시장 측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는 수요가 우세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시장의 모습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미분양 주택이 해결된다라고 그나마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있느냐는 얘기죠. 수요자가 어떤 원하는 교육 곳에 인프라, 있느냐. 교통 어떤 문제들이 다 감안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제가 봤을 땐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수가 나오는데 그 미분양 전체적인 물량이 아직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마지막 대책이 나올 상황까지는 아직 그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숫자를 볼 때 우리 미분양? 미분양 숫자 이렇게 급격하게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한 6만 호 남짓에 대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수도권이 한 1만 호 남짓. 그래서 뭐 급격한 그런 미분양 물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공급도 위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공급도 계속 감소를 해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도 이 정도의 공급 감소를 과거에 겪었으면 굉장히 뭐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상당 부분 폭등을 했었을 수도 있던 시기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수요와의 어떤 관계라는 게 우리 생각했던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인식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도와 이제 연결시켜서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도 잠깐 봤는데 뭐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이게 주간 시세 동향이 있는데요. 집값은 지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 뭐 하락세가 멈춘 지역도 나온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나?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가격의 변화를 놓고 본다라면 부동산은 어차피 이 지역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된 통계 수치를만 가지고 주택 가격이 어떻게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오르게 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어떤 수도권에서도 있던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바닥을 다진다라기보다는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시장 상황과 어떤 금리의 어떤 피벗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를 유지할 거냐 내려가는 그래도 계속 내려가는 구조를 유지할 거라는 추세선을 놓고서 우리가 시장 전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쪽에 전망을 좀 우리 이재무 소장님은 하고 계시는 편이네요. 우리 이창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시세 동향과 전체 분위기와 공급 수요 측면을 볼 때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집을 사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 전망하기보다는 그냥 실황 중계만 하는 수준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 뭐 최근에 벌어졌던 그런 하락에 대한 조짐이 사실은 뭐 최근에 그 감정원 이번 주인가요? 감정원에서 이제 상승세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시세 기반의 통계가 나왔지만 감정원에서 사실은 지난달에 나왔던 1월달에 그 잠정 지수가 사실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실거래가 지수가 1월달에. 근데 이제 그 바뀌는 양상이라는 게 뭐 수도권은 이게 사실 잠정 지수라는 게 먼저 거래되는 게 상대적으로 싼 것들이 먼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나오면 조금 올려서 이제 현실화가 되는 확정이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인 곳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 안에서의 어떤 그 뭐 권역별 지수도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서 글쎄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뭐 글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막 뭐 폭락을 하는 그런 기조의 모습은 아니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게 참 공급도 굉장히 부족하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사실 그 애매한 서로 간의 그런 수요와 공급의 관계 속에서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틈새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는 아주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만 이제 그 단기적인 문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지금의 위축된 공급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뭐 5년 전과 같이 회복돼야 되는 그런 목표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인식에서 선택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업계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의 간담회 그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